네, 반갑습니다. 이번 달 마키아벨리 편지 특강, 오늘은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이라는 책에 배제를 쓰신 주로 기후위기, 정치경제 이런 쪽 독립 연구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병건 연구자님을 모시고 이 책의 해제를 직접 쓰시기도 했고 이번에 선정된 책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둘러싸고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걸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건 연구자님 모시고 우리가 어떤 논의들 그리고 기후위기와 우리의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고민의 단초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김병건 저자님이 아니시죠? 다른 책의 저자시기도 한데 앞에 있는 이제 기후위기 기후를 위한 경제학의 저자시기도 한데요. 저자님이시자 연구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책,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을 어쩌다가 해제를 쓰게 돼서, 그 해제 쓴 인연을 계기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이제 최근 시대에 가장 큰 상위에 걸려있는 두 가지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뭐냐, 이제 이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두 가지를 꼽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기후위기에 대한 것도 아니고 불평등에 대한 것도 아니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책의 주제도 그런 겁니다. 이 책의 저자 리카 샹쉘, 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저자는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죠. 경제학자이고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가 속해 있는 세계 불평등 랩에 2015년부터 같이 합류를 해서 글로벌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이 저자가 가진 이 특징은 뭐냐면 이 불평등 랩에 합류하면서 불평등 랩에서는 이제 그동안 계속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주로 소득 불평등하고 자산 불평등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조인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젠더 불평등하고 기후 불평등, 정확히 말하면 온실가스 불평등인데 이 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 내용들을 보면 젠더 불평등하고 온실가스 불평등 보고서가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포함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포함되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이제 이분이 그 팀에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러니까 경제 불평등하고 이제 기후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쪽에 관한 연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환경운동과 기후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불평등 쪽으로 접목을 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기후 정의운동 또는 정의로운 전환운동으로 이제 굉장히 제한된 방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간 방식이 있었고요. 반대도 가능하죠.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환경 불평등이나 기후 불평등을 연구를 하시는데, 오늘 소개드릴 케이스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 분배 문제라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해왔던 전통적인 불평등 경제학자들이 환경 불평등하고 기후 불평등에 접근해 나간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책을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바라시는 게 아닐 것 같고 해서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들을 특정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그림은 이 구츠네츠 곡선이라고 하는 요상한 곡선 얘기부터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츠네츠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이먼 구츠네츠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경제학자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만 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DP 지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보통은 사이먼 구츠네츠가 이제 GDP 개발을 했다고 1930년대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먼 구츠네츠가 1950년대 말쯤에 이제 미국 경제처럼 이제 선진국 경제를 쳐다봤더니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경제가 이제 저개발 또는 약간
초기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을 때에는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죠. 심해지고 그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불평등이 심해지다가 일정한 수준의 경제 성장이 돼서 뭐 이를테면 중진국 조금 넘어서게 되면 그 후로부터는 불평등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약간 일반화시켜서 뭐 우리도 그런 생각들 과거에 했죠. 처음에 개발도상국일 때는 성장이 먼저니까 이제 분배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참자 이런 이제 선성장 후분배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구친회초로부터 유래하는데 초기에는 성장을 먼저 하는 게 급하니까 불평등이 심화돼도 조금 인내하고 참으면 중진국 넘어서 선진국으로 되면 불평등이 다시 꺾여서 평등화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통계 숫자가 당시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서 그걸 이제 불평등 구준회치 곡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점선으로 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 불평등이 쭉 올라가다가 저기 그래프가 올라가면 불평등이 올라가는 건데 어느 시점 되면 꺾일 거다 점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50년대까지는 1950년대까지는 이게 맞았는데요. 1960년이 지나고 70년, 80년, 이제 2023년이잖아요. 오면서 이 이론이 틀렸다고 하는 게 실증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불평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발견된 거죠. 그걸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누구죠? 바로 토마 피케티입니다. 토마 피케티는 1980년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하다고 하는 거를 보여줬죠, 수치로. 그래서 구친회치 곡선은 잘못됐다고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돼도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 구친회치 곡선이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 이후에 이 불평등 구친회치 곡선을 흉내내서 일부 경제학자들과 이제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 구친회치 곡선을 유도해냈습니다. 뭐냐면 마찬가지죠. 이제 초반에 경제 개발 도상국일 때는 뭐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오염수 좀 배출하고 대기에 뭐 굴뚝에 매연도 좀 배출해도 뭐 그것 정도는 먹고 살려면 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래서 그걸 용인했죠. 근데 뭐 영국도 옛날에는 뭐 스모그 현상 뭐 이런 거 심했다고 하고 뭐 테임즈 강도 엉망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일정하게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이 되면 오염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그래서 환경 문제도 잘 관리될 거다. 최근에 뭐 선진국들이 후진국들보다 더 도시도 깨끗하고 하니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죠. 마치 불평등처럼. 근데 이것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거는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걸 보면 우리가 대본에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장, 경제적인 규모의 확대,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불평등 문제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 구친회치 곡선의 논리를 믿었었는데 최근에는 이 둘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서 경제 성장과 무관하게 불평등은 따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무관하게 기후 위기 또는 환경 위기도 따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싹트게 된 거죠. 이 그림은 지난 100여 년 동안의 미국의 상위 1% 또는 10%, 이건 제가 1%로 가져왔네요. 상위 1%의 소득 비중입니다. 이 그래프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위 1%가 뭐 20% 이상의 소득을 점유하는 거니까 불평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프가 올라가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상위 1%는 소득을 몇 퍼센트 가져야, 몇 퍼센트의 비중을 가져야 평등한 거죠. 1%죠. 그죠? 1%가 1%의 비중을 차지하면 가장 평등한 건데 1%가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다 매우 불평등한 거죠. 여기를 잘 보시면 192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 그래프가 확 내려가죠. 2차 세계대전 직후 정도 되면 내려가서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매우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친회치가 봤던 시기, 1950년대 시기가 바로 저렇게 됩니다. 저걸 1950년대까지 끊으면 불평등이 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불평등이 내려간다고 상상했던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후에 60년대가 지나면서 다시 불평등도가 높아서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날 때 다시 20% 이상을 찍어버리죠. 이 그래프를 보면 불평등이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봤던 거고요. 이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토마 피케티인 거죠. 아까 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기후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기후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들 기후 대응을 글로벌하게 처음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대한민국이 올림픽 했던 1988년에 부터 기후 대응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제임스 한센이라고 하는 나사 소속 연구원이 기후변화가 향후에 글로벌하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IPCC라고 하는 조직도 198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35년쯤 됐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한 게 35년쯤 된 건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 기후변화 대응을 글로벌이 처음으로 대응하기 전까지 약 한 240년 동안 저기 증기기관 만들어냈던 때부터 영국에서 그때부터 인류가 배출해낸 온실가스 배출 총량보다 저 1988년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배출해낸 총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놀라운 거죠. 기후위기 대응을 했던 시점부터 만들어낸 게 배출해낸 게 더 많은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들의 기대하고 달리게 기후위기 대응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물질적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요즘에 와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뜨고 뭐 요새 챗GPT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이른바 이제 탈물질화라고 하는 걸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물질도 덜 쓰고 뭐 에너지도 덜 쓰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IT 중심으로 혁신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IT가 탈물질화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실제가 아니고요. 그거 아마 그 탈물질화 되는 게 어느 정도는 허구라고 하는 거는 한 6개월 전인가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실감했던 적이 있었죠. 언제였냐면 작년 10월 달에 카톡이 멈췄을 때. 우리는 카카오톡이 비물질적인 뭔가 이 전자신호로만 움직인다고 알았는데 데이터 센터 불나버리니까 그냥 다 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구글망처럼 짜져 있는 하드웨어적인 이 네트워크 전선들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사용량의 한 10%는 정보통신이 쓰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4%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고요. 이건 2025년 되면 한 2배쯤 늘어날 거라고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러겠죠. IT 기술은 탈물질적인 게 아닌데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막대한 양의 물질을 또는 에너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특히 불평등 쪽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기업인들도 이게 단기 수익이나 기업들의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선진국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 수익에 집착하게 만드는 경향 이런 걸 이제 주주자본주의적인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쿼터 자본주의라고도 부르고,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주주들의 단기 수익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 뭐 종업원들, 지역 주민들, 뭐 그다음에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좀 생각하는 식으로 자본주의를 너무 이게 주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지 말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해지고 그리고 환경 파괴도 단기 수익의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자본가들, 뭐 흔히 말하는 기업가들한테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9년에 이제 나왔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문 같은 게 대표적이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제 이 기업가들의 부자들의 모임이라고 알려진 다보스 포럼이 이제 매년 1월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잖아요. 그 다보스 포럼을 만드는 이 창시한 사람이 이제 클라우즈 슈밥이라고 하는 독일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년 전에 책을 내면서 한국어도 번역이 됐는데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환경 구축내적 곡선이라는 없다. 그리고 불평등 구축내적 곡선도 없고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과 환경 문제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주주들의 수익 중심으로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불평등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다시 또 얘기하죠. 재밌는 거는 슈밥의 이해관계자 안에는 환경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하고 글로벌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약간 개념적으로는 이해관계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지구까지를 끌어들여서 이해관계자로 놓자 이런 새로운 개념까지 제안할 정도로 그게 되게 진보적인 시민사회 진영이 아니고 기업 진영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말로는 적어도 할 때까지는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샹셀의 이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이제 3분의 1 정도는 경제적 불평등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불평등은 여러분들 좀 익숙한 얘기라서 그 뒤에 한 3분의 2는 환경 불평등과 경제 불평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제 서술한 그런 서술로는 매우 드문 한국에는 그런 유형의 서술들을 한 책이 아마 한국어로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 저자가 거의 독보적으로 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불평등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불평등 랩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비경제적인 사회적인 거, 건강 문제 이런 것까지 상당히 다방면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서술해 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불평등과 환경에 대한 관계를 서술하는 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맨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이제 소득 분위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 소득 불평등 정도에 따라서 환경 자원에 접근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사례를 선진국 사례하고 후진국 사례를 둘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지금 인도 사례인데요. 똑같은 물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력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에너지를 우린 모두가 똑같이 사용하지 않죠. 저소득 계층들은 에너지 사용을 굉장히 제한되게 밖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고소득 계층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그것도 생각보다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선진국 안에서도 후진국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전기에너지 접근의 차이는 여기다가 전기가 아니고 물을 집어넣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정도의 차이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정도로, 우리는 경제불평등은 자연자원은 80억 인구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유할수록 자연자원 접근을 더 많이 하고 가난할수록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지구와 자연으로부터 사람들의 접근 거리도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미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환경 파괴,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죠. 요새는 이제 자연 재난 거의 없다고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옛날에 장마 길어지니까 그 장마가 그냥 자연 재난이 아니고 기후 위기다, 기후 재난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여름에도 장난이 아니게 더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후 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기후 재난이 발생하면 대체로 부유한 분들은 별로 타격이 없죠. 임팩트가 없는데, 이제 서민들이
재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거. 우리 작년에 8월 달에 홍수 오고 이랬을 때 이제 반지하 이슈가 터졌던 게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거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 파괴를 한 정도는 아까 접근 자연에 대한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요. 근데 피해는 이제 독박을 쓰는 거죠. 미세먼지가 와도 그러잖아요. 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집에 빵빵한 공기청정기 사가지고 놓으면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서민들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이런 게 터지면 부유한 분들은 뭐 재택근무 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이제 서민들은 주로 나가서 몸 쓰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 건 잘 알려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기후 정의 운동이나 환경 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요새는 그냥 기후 운동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 앞에다 정의자를 붙이는 건 이런 이슈들이 발생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흔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 이러면 이제 이걸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나오는 소리가 아니면 한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기후 대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미국, 중국, 유럽 같은 큰 나라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해봐야 뭐 표도 안 나고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이게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프리라이더 문제, 그러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걸려서 우리만 해봐야 소용이 있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두 가지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 첫 번째는 한국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해봐야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한국 10등 안에 듭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 등수로 보면 매우 높은 등수고요. 200개 나라 중에 10등 안에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산업혁명 미국 영국처럼 200년 안 됐어. 우리는 뭐 기껏해야 해방 한 5, 60년 됐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지구 평균 온도 1.1도, 2도까지 올랐잖아요. 그 중에 0.8도는 1950년 이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무지 책임이 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 세계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만 해서 되겠어. 이것도 잘못된 게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거의 80개국은 대세 영향 없어요. 거의 온실가스 이게 영향 안 주고 거의 배출 안 합니다. 근데 흔히들 얘기하는 G20 국가들, 이 국가들만 잘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해결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국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목하는 거는 국가 안에 탄소 배출을 하는 정도가 다른 것. 이른바 국가 간 탄소 배출의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에 탄소 배출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샹셰리 업적이 가장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도쿄 의정서라든지 이런 데서 국가 간 탄소 배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니 뭐 미국과 중국 사이가 얼마나인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샹셰리에 주목했던 건 국가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탄소 배출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자, 요 그림 저 뒤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저쭉 내려간 점선이 내려간 그래프는 국가 간 탄소 배출의 불평등이 줄어든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 미국은 뭐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데 중국 같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가 확 올라가 버렸으니까 국가 사이에는 이제 한 20개 국가 정도 치면 탄소 배출 하는 기여도가 비슷비슷한데 저 그래프 올라간 거 반대로 올라간 거는 국가 안에서 서민들과 부자들 사이에 탄소 배출 불평등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자세히 또 말씀을 해줄 거고요. 드릴 거고 하나 더 표현하면 이 그림인데요. 이거 약간 묘하게 생긴 그림이죠. 이 가로축은 뭐냐면 저 왼쪽이 이제 제일 하위 10분위부터 가난한 분부터 쭉 상위 이제 1%까지 가로축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했으면 0보다 커진 거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으면 0보다 작아집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맨 오른쪽 보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저건 이제 상위 한 1%, 5%들은 최근에 한 몇십 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엄청 늘렸다는 거죠. 부가 늘어나는 것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늘었다는 거고요. 한 왼쪽부터 한 3분의 2는 좀 올랐죠. 두툼하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건 글로벌 차트니까 개발도상국의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은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늘었다는 거죠. 과거보다. 희한한 거는 이제 저게 한 소득분위로 보면 중상층, 상위 한 10%에서 15%대는 줄었잖아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유럽 같은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들, 약간 양심적인 중산층 이상들, 형편이 좀 되는 양반들은 탄소 배출을 실제로 줄인 거죠. 여러분들 그거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도 최근 한 20-30년 동안 생협운동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생협운동은 서민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좀 되시는 서민들은 중국산이라도 좋아, 뭐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지, 싸게. 근데 어쨌든 뭡니까, 이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거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강남 이런 데서 유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해주는 거는 기후 위기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 기후 운동 하자 이제 이러면 제일 가난한 분들이 먼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글로벌 차트입니다. 이 글로벌 차트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세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이제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이라고, 그 브룬틀란트 보고서 영향도 좀 있긴 한데, 요 세대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 세대 얘기를 할 때는 하나 중요한 전제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1960년대에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세대 간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제창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육점 주인하고 양조장 주인하고 이제 빵집 주인이, 이제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들이 이제 빵과 포도주하고 그 고기를 만들어 줬으니까 저의 저녁 식탁이, 아담 스미스의 저녁 식탁이 풍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를 위해서 세 사람이 만든 거냐? 아담 스미스는 스스로 아니라고 그러죠. 그냥 빵집 주인은 자기 돈 벌려고 그런 거다. 그리고 고깃집 푸짐한 주인도 자기 돈 벌려고 열심히 고기 판 거고, 양조장 주인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술을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의 풍성한 저녁 식사로 돌아왔다. 다시 말해서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사회적인 이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사회적으로도 이기적이어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주류 경제학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물론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그 저녁 식사를 누가 차렸는데, 니는 엄마가 차렸잖아, 자식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결혼 안 했거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세대 간에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얘기가 이제 스토리가 되냐면,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굳이 의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세대에 잘 먹고 잘 살자고 무지 애를 써서 막 이런 도서관도 만들고, 뭐 새로운 빌딩도 짓고, 그 다음에 막 공부해가지고 지식도 생산해내고 이제 이러면 다음 세대는 우리가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것보다 더 많은 지적 자원과 더 많은 인공적 자원들을 물려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굳이 우리가 막 지금 사는 거를 아껴가지고 절약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따로 떼놓고 이럴 필요가 있냐. 우리 막 열심히 하면 경제 규모도 커지고 지적 자원도 커지고 물적 자원도 커지니까 그거 더 부모 세대보다 우리가 애들한테 물려주는 게 더 많아질 거다. 고로 굳이 후세대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잘 먹고 우리 당대 세대들 잘 먹고 잘 사면 다 도움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1950년대, 60년대 이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거고, 현대 복지 이론은 제가 볼 때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바탕이 되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국민연금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미리 막 저축하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나중에 경제 사이즈 커지고 세금 많이 걷으면 그때 그걸로 해결하면 돼. 이 논리하고 맥이 다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부담을 더 올리고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 이 논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논리가 19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건데, 이 논리가 지금 안 통하게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생겼죠. 과거하고 다른 조건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현재 스코어로 볼 때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확률이 없죠.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 밑에 내려온 거 약 한 40% 정도 더 나쁜 환경을 최근에 한 30년 동안 해보니까 물려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후세대들에게 더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지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더 나은 걸 만들어 주는 걸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구가 계속 앞세대보다 후세대 쪽수가 더 많을 거라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계속 할 거라고는 전제 아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환경이 파손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소는 적용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전제가 깨져버린 지금 제가 볼 때는 복지 설계의 근본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싹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환경 문제를 감안하면 우리가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원칙을 이제 보이는 손에 의존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샹쉐리 팀이 이제 만든 보고서에 우리나라 데이터도 있는데요. 가지고 약간 확인을 해볼까요? 저 큰 그래프는 소득 불평등하고 자산 불평등을 이제 분위별로 나눈 거죠. 꽤 높은 상위 1%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약 48배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온실가스 불평등이 나와 있죠. 대한민국 전체가 한 7억 톤 미만으로 지금 이제 7억 톤 좀 안 될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인구 5,200만으로 나누면 우리 말이죠.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약 한 해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14.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14.7톤이 어떤 정도 양이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도가 16톤 좀 넘는 수준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선진국이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잖아요. 일본이나 독일 국민 1인당 배출량도 10톤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국인들은 무지 많이 배출하는 거죠. 심지어 아프리카의 개발이 거의 안 된 최빈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 1인당 국민들은 0.1톤도 배출하지 않아요. 우리는 1인당으로 계산하면 더 많은 양을 배출하는 건데 우리 1인당 14톤씩 배출하니까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1인당이라도 이건 평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그죠? 평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 보시는 것처럼 하위 50%,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6.6톤밖에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 상위 1%는 180톤 이상 배출해서 소득 불평등은 48배, 탄소 배출의 격차는 약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나온 이 책의 단 한 가지 결론을 이 책의 주제 중심어가 뭐야 이렇게 보면 경제적 불평등이 환경적 불평등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책의 중심어라고 이 책을 안 읽을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4톤의 탄소 배출을 하잖아요.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추가 상승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2030년 7년밖에 안 남았는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14.7톤을 배출하니 2030년까지 1인당 7.4톤 정도를 배출하면 절반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하위 절반, 서민들 절반은 이미 6.6톤이니까 줄일 게 없어요. 조금 늘려도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기후 위기 대처하자 그러면 뭐 텀블러 갖고 다니고 뭐 이제 쓰레기 배출 줄이고 뭐 이러면서 n분의 1로 막 실천하자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서민들이 별로 반응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서민들은 이미 2030년 목표를 달성한 거나 다름없다고요. 대신에 상위 1%가 180톤쯤 배출하니까 이 사람들은 170톤쯤 줄여야죠. 줄이는 양을. 그리고 상위 10%도 장난 아니게 줄여야 되는 거죠. 54톤이니까 뭐 40 몇 톤까지 줄여야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출의 불평등, 그러니까 배출 책임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되는, 이제 이건 이제 소비자 기준으로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한 건데, 기업으로 가게 되면 더 얘기가 더 달라지죠. 아까 제가 7억 톤쯤 배출한다고 그랬잖아요. 7억 톤 조금 안 되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어딘지는 아시죠? 포스코. 포스코가 한 얼마쯤 배출할 것 같습니까? 예, 10%가 넘죠. 왜냐면 한 7,600만 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넘. 한 개 기업이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석탄 화력 발전소들. 그리고 그 석탄 화력 발전소 밑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수준의 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유명자한 이 정유사들이 쭉 나래비로 서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몇 억 톤이 되는 거예요. 예, 순식간에. 사실 여러분들은 좀 이제 억울할 수도 있죠. 이 기업들이 포함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우리 다 n분의 1로 뭐 하자 이러면 사실 좀 험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제적 불평등이 탄소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위에 있는 계층들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기후 재난이나 환경적 재난이 있을 때는 경제적 계층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공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홍수나 이런 게 만약에 우리가 그걸 기후재난이라고 표현한다면 거기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재원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보호해 나가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시혜가 아니라 일종의 국가의 의무이고 이제 부자들의 책임인 겁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기후위기가 여러모로 심해서 뭐 유럽에서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는 뭐 둘 다 합쳐갖고 한 1,700여 명 사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제일 심각했던 거는 파키스탄 대홍수였죠. 파키스탄 대홍수로 약 한 3,3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이재민이 생기고 경제적 손실만 GDP의 10% 정도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전에 몇 년 동안 경제 성장한 거 다 꽝이야. 이제 그래서 작년에 이집트에서 코페이 할 때 파키스탄 분들이 이제 자기네는 파키스탄이 기후위기 온실가스 기여한 거는 진짜 뭐 거의 티도 안 날 정도인데 왜 자기들이 독박을 쓰냐? 그러면 선진국들이 돈 내 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책임져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세게 나왔던 건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몇 가지 이제 제가 요 책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후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엮어서 해결하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한 소개, 생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원칙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경제 문제를 크게 세 덩어리로 생태경제학자들은 구분합니다.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 이건 뭐 수요공급선에서 하는 덩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득의 정의로운 분배가 있고요. 지금 경제 불평등 얘기했죠. 세 번째는 지구의 수용 능력 안에서 경제를 구성하게 만드는 거. 다시 말해서 경제 규모를 가장 지속 가능한 경제 규모를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기존의 경제학에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학의 원리는 경제 규모가 언제 제일 적당하다고 보죠? 적당한 경제 규모는 없습니다. 무조건 커지면 커질수록 좋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언제 규모면 적당하다고 말하는 경제학 교과서는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무한 성장. 그래서 이제 생태경제학자들은 경제학 교과서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옵티말 포인트, 최적의 지점,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최적 지점 아니에요? 균형 수량으로 최적 지점을 찾는데 희한하게 경제 성장만큼은 최적 지점이 없는 게 이상하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매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생태경제학자들은 지구라고 하는 유한한 지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인간 경제 규모는 한계가 있고,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게 적정한 경제 규모를 찾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성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지구가 감당한 수준 밑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경제 규모, 지속 가능한 경제 규모하고 정의로운 분배하고 시장의 효율성 세 개가 있는데,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들은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해결의 열쇠는 시장의 가격 신호였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오르면 시장의 효율성들이 달성되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고 공급은 오르고, 또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은 내려가고, 이래서 이제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이 가장 효율적인 지점이다라고 본 거죠. 소득 분배도 좀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노동시장에 가서 계약해가지고 일하고 얻는 보수, 월급이 생산에 대한 가장 적정한 기여분이기 때문에 불만 없어야 된다. 내가 월 100만 원 받으면 내가 생산을 기여를 그만큼밖에 못해서 그런 거고, 500만 원 받으면 그렇게 기여해서 그런 거고, 제프 베조스가 한 달에 몇 억씩 벌면 그건 그 사람이 생산에 기여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재분배는 필요 없다. 시장에서 받은 소득이 그들 표현대로 한계 생산성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재분배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없으니 이제 국가가 재원을 걷어가지고 이제 소득 재분배를 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성장도 시장의 가격 원리에 따라서 이제 성장을 무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면 환경 비용을 부과해서 탄소 가격제라든지 이런 걸 부과해서 조금 통제를 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1타 3피죠. 시장의 가격 신호가 시장 효율도 소득 분배도 경제 규모도 다 결정한다고 봤는데, 생태경제학자들은 좀 다르게 얘기하죠. 각각은 서로 다른 범주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해법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장의 효율성은 가격 신호가 해준다고 치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는 시장의 가격 신호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거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 정도를 합의해야 된다. 누구는 그걸 이제 혈압에 비교하더라고요. 혈압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수준 이상으로 혈압이 높아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허용되는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봤고, 허먼 데일리 같은 생태경제학자는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을 정하고, 사회적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결정해야 된다. 우리 최저임금제는 그런 취지로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생태경제학자들은 이제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 보장제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가격 신호 갖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경제 규모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구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수용 능력 범위로 결정되는 거지, 이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에 대한 지구과학에 대한 엄밀한 평가에 기초해서 돼야 되는 거죠. 1.5도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대기과학에 근거해서 1.5도가 넘으면 인간들이 볼 수 있는 피해, 지구 생태계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는, 복원력이라고 그래서 복원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간 경제와 자연 사이의 관계를 감안해서 결정돼야 되는, 셋 다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개가 결정되는 순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우리가 경제 활동할 때는 지구 생태계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의 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경제 규모를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유지하자고 얘기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허먼 데일리고, 그 양반이 제시한 모델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제 정상 상태 경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은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 가능한 자원은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목재는 지구가 목재를 만들어내는 수준 이상으로 사용해버리면 안 된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번식하는 수준을 넘어가 버리는 수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대체 가능한 재생 자원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같이 재생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가 딜리버리 되는 수준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배출하는 폐기물들은 이제 지구가 그걸 분해해 나가잖아요. 그 지구가 분해해 나가는 수준의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이 세 가지 범위에서 하면 우리가 조금 이제 자연의 자원을 쓰더라도 지구가 그걸 복구해내고 수용해낼 수 있는 능력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 물리량을 보면서 판단을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이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 불평등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고 샹셸이 이제 자기네 나라니까 사례를 들었던 게 2018년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이었습니다. 노란조끼 운동이 이제 발생하게 됐던 건 탄소세를 걷었기 때문인데 아주 프랑스에서 절묘하게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하기도 쉽지 않은데 도입할 때 근데 이 쉽게 도입된 거는 도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를 안 했어. 그리고 나중에 부과할게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뒤로 밀어놨으니까 당장 충격이 없으니까 도입한 거죠. 그리고 그 탄소세를 하려던 시점이 2018년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이제 자동차 유류세부터 시작해서 거기 다 부과가 됐는데 이때 마크롱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프랑스가 부유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부유세를 폐지하게 되는데 또 하필이면 그 폐지하는 부유세하고 새로 도입한 탄소세의 총 규모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 이렇게 뭐 특히 택시 운전사나 뭐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기름 이제 쓰고 그런 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탄소세가 지구를 위한 거다 이런 생각보다 마크롱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걸 벌충하려고 탄소세를 매기는구나. 우리한테 유류세를 매겨서 그거 뜯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노란조끼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 마크롱 정부가 거기에 굴복을 한 거죠. 예, 이렇게 비록 탄소세가 기후 대응과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쳐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이게 그 환경에 대한 부담을 매겨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조금 됐죠. 이미 그 이전부터 탄소세라고 하는 거는 생태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경제학자들은 자원의 세금을 가급적이면 매기고 대신에 노동에는 세금을 좀 덜 매기자. 지금은 우리 근로소득세가 3대 메인 세금 중에 하나잖아요. 왜 지금 일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모자라서 걱정인데 사람들 일 못하게 왜 자꾸 노동의 세금을 매기냐. 노동의 세금은 좀 줄이고 대신에 자원의 세금을 늘려야 자원들을 절약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노동의 세금을 매기면 노동을 절약할 생각을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생태적 조세 원칙은 노동보다 자원의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세금을 세게 매기는 건데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그 온실가스의 세금을 세게 매기면 화석연료를 덜 쓸 거 아닙니까? 덜 쓰게 되는 이제 요인들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매기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탄소세를 걷되 최소한 그 중에 일부는 서민들에게 환급 형식으로 되돌려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 이상은 걷어서 부담을 갖게 하고 오히려 서민들은 탄소세로 인해서 기본 에너지가 저기가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거꾸로 이제 그렇게 가자는 거죠. 또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탄소세 걷어서 그걸 기본소득 형태로 탄소 배당 형태로 전부 국민들에게 n분의 1로 돌려주면 서민들은 이익이고 부자들은 자기가 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자는 방식의 이제 설계들이 나오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걷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올해 비슷한 사건이 생겼죠. 네덜란드 농민당이 급부상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그 기후 대처를 잘하기로 유명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이 농축산업이 이제 축산업이 좀 세니까 이 축산업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하는 운동을 시도했다가 이 축산업 쪽에 관계된 보수 농민당이 이제 농민들 죽이는 정책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방선거에서 반영이 돼서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선풍을 일으켜서 제1야당이 됐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비슷한 논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농업이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시설농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 그리고 축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크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그냥 환경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마셔. 이제 우리가 더 부담을 지우겠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환경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꼬인다고 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게 사회적 정의,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 정의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이게 환경 정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사분면에 제가 표현한 것들도 그런 건데요. 기존에는 소득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들은 그것만을 추진했던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제 소득주 성장 같은 경우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점은 고민했지만 환경 불평등을 줄이는 고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는 ESG도 물론 ESG 중에 S가 이제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걸 감안하지만 이 ESG는 주로 E에 방점을 찍힌 거라서 이제 환경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문제는 좀 취약하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이렇게 제안된 정책, 전형적인 정책이 그린 뉴딜이었던 거죠.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대폭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공공투자를 대대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녹색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들의 사회 안전망들을 더 보강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을 2008년도 버전의 그린 뉴딜은 이제 녹색 성장에 가까웠는데요. 2019년 이후의 그린 뉴딜, 그러니까 글로벌한 그린 뉴딜의 추세는 녹색 성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불평등 문제하고 기후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죠. 그거에 이제 원판, 오리지널판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2월 달에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하원 의원이 이제 에드워드 마키 의원하고 같이 제안했던 거고 지금도 이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전부 핵발전 얘기만 되고 있는데 미국의 최근에 법안이 됐던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은 이 그린 뉴딜법이 그린 뉴딜 공약이 진화된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또 최근에 이제 넷제로 산업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유로피언 그린 딜이 계속 진화돼서 여기까지 온 거고 살아있죠. 서구에서는 살아있고 이제 요거를 노동조합에서 제시했던 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 이제 과거부터 나왔던 것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건데 정의로운 전환은 최근에 경제 불평등하고 특히 이제 노동조합 쪽에서 경제 불평등하고 사회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자고 하면서 초기적 버전의 노동조합의 정의로운 전환들은 계속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거는 나오미 클라인이 최근에 이제 5가지 범주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든지 뭐 그리고 최전선 공동체들을 살피는 원칙, 뭐 심지어 나오미 클라인은 돌봄 일자리를 이제 기후 일자리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봄과 기후 대응을 통합시켜 나가는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뭐 오염적 부담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문제 해결을 불평등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엮을 거냐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이제 거의 끝에 왔는데요. 생태경제학이 기후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같이 풀자고 얘기한 걸 되게 시민들에게 잘 직감적으로 와닿도록 설명한 모델이 이제 영국 옥스판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그려낸 도넛 모델입니다. 여기 이 그림이 저 녹색 그림이 도넛 같잖아요. 도넛 그림은
두 개의 짙은 경계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저 안쪽 경계선은 사회적 기초라고 표현된 경계선입니다. 저 안쪽 경계선 밑으로 시민들이 밑으로 떨어지면 사회 안전망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공정책은 뭐 그게 서울시가 됐든 뭐 대한민국이 됐든 공공정책은 시민들이 저 옅은 연두색 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 옅은 선 밑으로 떨어지면 사회적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요것만 있으면 뭐죠? 요것만 있으면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일정한 사회적 안전망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플로어를 깔아주는 거, 바닥을 뒷받침해 주는 게 복지국가잖아요. 근데 KT 레이버스는 요 안쪽 선만 그린 게 아니라 바깥쪽에 경계선을 하나 더 그렸죠. 요게 이제 생태 한계선인 거죠. 여기는 뭐 기후 위기부터 포함해서 많은 생태적인 생물 다양성 파괴부터 많은 것들이 9가지가 이제 이건 뭐 요한 록스트림이 그렸던 9가지가 범주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민들이 연두색 선 밑으로 떨어져도 안 되지만 연두색 선 바깥으로 넘어가도 안 되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기후재난으로부터 위험해지기 때문에 공공정책은 시민들이 연두색 선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 복지국가가 밑에 플로어를 까는 거였다면 이제 생태국가는 플로어는 또 깔면서 동시에 위에 천정을 덮는 새로운 정책 안들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책들을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은 2020년 코로나 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가 이제 자기네 도시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겠다 목표로. 그래서 가디언지에도 나오고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코펜하겐이 자기 도시 정책으로 브레셀이 자기 도시 정책으로 선언하겠다고 나와서 줄 잡으면 레이버스 표현대로는 한 70개 도시나 이런 데들이 채택하겠다고 얘기했고 2020년에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터져서 한국으로 오지는 못했고 줌으로 한국 서울시가 포럼을 열었을 때 레이버스가 같이 이제 참여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 요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잘 다가오잖아요. 예. 이게 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잘 다가오는데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밑에 플로어를 까는 정책하고 저기 천정을 덮는 정책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이 100원 있어요. 100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까지 한 60조 정도를 플로어를 까는데 사회복지에 투자했는데 생태 문제가 위험해서 그 중에 한 10조를 떼서 저 생태 한계를 막는 데 쓰면 어떡하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어떻게 배합할 건가가 되게 어려운 게 이번에 우리가 아주 제대로 경험했죠. 올해 2월 달에 난방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가스 요금 오르고 전기 요금 올라서 난방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에너지 요금을 올리는 게 맞겠어요? 동결하는 게 맞겠어요? 에너지 요금을 올리자고 하는 주장은 뭡니까? 에너지 요금을 올려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거잖아요. 그래, 특히 화석연료로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요금을 올려서 에너지 효율화를 하게 유도를 하든 덜 쓰게 만들든 해야 됩니다. 저게 위에 바깥 선을 지키는 정책이죠. 에너지 요금을 올리는 게. 근데 에너지 요금을 올리면 서민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밑에 안쪽 선을 지키는 문제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요금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그냥 내버려 둘 건지 올릴 건지를 가지고 논쟁이 됐잖아요. 기운동이.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논쟁인데 옛날에는 그냥 기운동이 잘 모르겠고 사회기초선을 까는 거는 알아서 하고 우리는 에너지 요금을 올려 이렇게 된 건데 요즘에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도넛 모델을 보시면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 두 개를 함께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샹첼이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 충돌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 노란쪽기 운동도 이게 충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 이게 충돌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독일은 우리나라가 30% 올랐는데 독일은 거의 더블로 에너지 요금이 올랐는데 일종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에너지 사용을 예년 그 전에 오르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을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썼다면 그때보다 한 80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인 그러니까 절약한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 예년 요금으로 받고
그걸 100 이상, 그러니까 오늘 에너지 위기가 왔고 금액도 올랐는데 더 많이 썼어. 그러면 오른 요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정책을 작년에 쓴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이 둘 다를 만족시키는 어떤 접점들이 만들어지죠. 예, 이제는 그렇게 올릴래 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이 두 개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요. 요거 약간 더 요새 이제 유럽에서 유행하는 게 1.5도 라이프 스타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행하는데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런 거죠. 요 위쪽에 천장을 까는 정책은 과소비, 그러니까 개인의 소비로 보면 이제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소비들이 있잖아요. 이제 과소비, 과시적 소비, 뭐 이런 소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5도 라이프 스타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비들이 있죠. 그러면 1.5도 아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현재 탄소 배출량의 2분의 1도 못 배출하는 그건 이제 물질적 소비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 1.5도 라이프 스타일도 1.5도 라이프 스타일에 미치지 못하는 건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과한 거는 깎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교통을 볼까요? 교통을 보면 내연기관 자가용을 혼자 몰고 다니는 거는 1.5도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적게는 경유차에 벌금을 매기는 게 지금 우리 수준이죠. 조금 더 가면 유럽들은 지금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도심 진입 금지, 신규 판매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런 정책을 하는 거죠. 비행기가 조금 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뭐 논쟁이 됐던 게 250km 미만에는 국내 노선 취향을 금지시켜 버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럼 우리는 제주도 가는 것만 허용되나? 아니구나. 이제 김해까지는 되는 모양이다. 근데 그런 식이죠. 심지어 현재 구조는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그죠? 네. 마일리지 있잖아요. 그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많이 타면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비행기 요금 체계는 비행기를 많이 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생태경제학자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비행기를 한두 번은 서민들도 타야 되니까 한두 번은 되게 싼 금액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책정을 하는데 3번 이상은 할증을 매겨버리자. 공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막 적어도 비행기 타는 걸 억제하거나 그렇게 많이 타는 사람들은 비용을 많이 부담하니까 그걸로 이제 기후위기 대처 금액으로 쓰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정책들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제 위쪽을 막는 정책이 있으면 위쪽을 막기만 해서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가용 못하게 한다고 자가용 말고는 대책이 없는데 제가 집에 이제 파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 출근하려면 자가용 말고 대책이 없으면 돈을 물더라도 내죠. 근데 대안들을 만든과 동시에 이제 서민들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게 가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좀 싸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작년에 독일에서 했던 9유로 티켓, 지금은 이제 49유로 티켓으로 바꿨죠. 4월 달부터 판매 시작해서 5월 달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9유로 티켓도 당시 3개월 정도 실험했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49유로 티켓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이면 뭐 수도권 마음대로 타라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지금 제가 5월 초인가 봤을 때 3천만 명이 이미 구매했다고 들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특히 이제 자전거, 뭐 도보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통 그렇고 뭐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사용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는 천정 정책을 써서 못 쓰게 만들되 서민들한테는 이제 어느 최소 사용들은 가능하도록 뭐 에너지 기본권을 조금 대폭 확대된 형태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포맷으로 만들면 경제적 불평등 문제하고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바닥 까는 것만 생각했고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 환경 하시는 분들은 천정 치는 것만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둘 다 힘을 합쳐서 이 둘 다를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갈 거냐 이런 정책적 고민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런 고민들을 이제 이 책에 이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주사일제도 비슷합니다. 주사일제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주사일제를 한국에서는 이걸 노동정책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건 환경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사이즈를 무한히 키울 게 아니라면 파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이제 파이를 나누는 게 중요한데, 파이를 나누는 데는 소득과 자산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면 일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려면 주사일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사일제는 노동이라는 비유뿐만 아니라 기후라는 비유로도 봐야 되고요. 이제 심지어는 젠더라는 비유로도 봐야 됩니다. 젠더라는 관점에서도 주사일제는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등하게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다 걸쳐 있는 게 주사일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다시 평가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인데, 근데 저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지?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죠. 불평등 혼자만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기후위기도 하나만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엮어가지고, 그것도 뭐 10년 안에 이제 상당 부분 해결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생태 권위주의, 생태 파시즘,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국가적 과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권위주의죠. 이제 심지어는 가이아라고 하는 이론을 제기해서 유명한 제임스 로브록이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10년 전에 쓴 책도 보니까 기후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권위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 책에 대놓고 쓸 정도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전환마을 운동이나 이렇게 커뮤니티 운동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이제 기후 관련된 거, 생태 관련된 거 하는데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2050년 다 갈 것 같아, 그죠? 탄소 중립하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접점으로 찾은 게 그린 뉴딜 같은 겁니다. 이제 그린 뉴딜 프로젝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30년대 그 루즈벨트가 대공황 아래에서 만들었던, 그나마 민주적으로 해결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1930년대 그 자본주의 아사리판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파시즘으로 갔습니다. 권위주의로 갔는데 그 경제공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미국이 절묘하게 민주적인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부흥을 하고 동시에 이제 사회보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무지 많이 채택을 했죠. 그래서 약간 국가적인 파워를 동원하면서도 민주적인 근간을 흔들지 않았던 그런 이제 사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정신을 좀 도입해야 되게 빠르고 대규모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모르죠. 우리는 어쩌면 기본적으로 바텀업의 어떤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도 국가의 큰 힘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제 이 교차점에 아마도 샹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그냥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서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이러면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이제 아래로부터 에너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상당한 정도 이니셔티브를 좀 져야 되는 슬기로운 뭔가의 절충점에 문제 해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찾아봐야 될, 저도 아직은 어떤 게 진짜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적당하게 됐나요? 네, 인터넷으로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현장도 그렇고 인터넷에 계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간단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일단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상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생각하고 개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환되었을 때 그 사회를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이게 물질적으로도 있을 거고 이것도 역시 환경적 요소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지금 빠르게 전환해야 되고 굉장히 밀도 있게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이 비용을 뭐랄까 이것도 역시 환경적으로 불평등하지 않게 뭐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좀 방향이 잡혔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굉장히 급하고 대규모적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제일 큰 게 당연히 기후위기 온실가스의 가장 큰 책임은 화석연료가 쥐고 있죠. 석탄, 석유, 가스라고 하는 에너지를 대규모로 기업에서 또는 뭐 우리가 냉난방 하면서 요리하면서 또는 우리가 자동차 타면서 쓰고 있는 게 제일 큰 요인이라서 이 화석연료를 우리 삶의 도시의 산업에서 어떻게 빼버릴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분은 뭐 그 미션을 해결하려면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성장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세게 말씀하시는 분, 탈성장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틀림없는 거는 탈화석연료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화석연료 없는 세상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 뭐 이제 에서부터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는데, 틀림없는 거는 화석연료를 제거하려면 화석연료를 제거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원, 뭐 새로운 동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대안은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2040년까지 엠버 같은 이제 그 민간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전망한 데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량의 한 70% 이상을 차지할 걸로 보고 이제 흔히 화석연료를 대체할 때 원자력 발전은 한 6%를 차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 상식적으로 어디에 배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태양광과 풍력을 그렇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국은 현재 태양광과 풍력만 치면 전력 생산에서 5%, 6%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진짜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중국도 10% 넘은 지 꽤 됐고요. 일본도 10% 넘고 독일 같은 나라는 재생에너지로 많이 발전을 할 때는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한 80%까지 가보겠다고 지금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2030년까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5%도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출력 제한 걸고 뭐 이제 뭐 이럴 수준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누가 다 그럼 얼마나 투자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기후위기를 대처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자하려면 한 해에 뭐 수십 조씩 투자를 해야 겨우 할까 말까합니다. 당연히 공공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특히 에너지는 우리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녹색 인프라는 공공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전기 자동차는 뭐 개인이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데 이제 에너지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공공이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매우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공공 투자가 맨 먼저 해야 될 대목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핵발전에 투자한다고 막 난리를 칠 여력은 제가 볼 때는 없는. 왜냐하면 국가도 재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현 정부는 핵발전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죠.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죠, 사실. 그 인터넷에서 질문 네.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를 보시면 질문하신 게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아까 잠깐 강의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전 전기료 적자 이런 거 이슈인데 지금 기후환경운동 일부에서는 전기료를 인상하되 저소득층 지원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게 있고 어쨌든 대체 에너지든 이제 아까도 잠깐 도넛 경제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비용이 추가로 굉장히 크게 필요할 텐데 이걸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 생태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경제 규모, 최적의 경제 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를 결정하자고 했잖아요. 이거를 약간 우리 상식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경제 성장을 추구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파이를 키우면 저소득층들도 조금 차려올 게 있으니까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에서도 괜히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파이를 안 키우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파이를 어떻게 쪼갤 거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쪼개는 거는 사회적 갈등을 정면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 피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개혁 쪽에서도 요구를 해왔던 건데 생태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이제 더 이상 파이를 키우는 거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걸려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를 이제 나누는 문제가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전기요금 문제에 적용해도 비슷한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석탄 지금 우리 집에 올 때는 깨끗하지만 이 중에서 36%는 석탄 떼서 전기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거죠. 가스도 화석연료니까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 됐든 어디에 원인이 됐든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오를 요인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걸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안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에너지 위기가 왔다는 걸 덜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막아버린 거니까 공사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에너지 위기가 왔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효율화시켜서 덜 써도 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유인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에너지 요금을 중간에서 막고 없는 것처럼 만들 게 아니라 에너지 요금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지구의 생태 한계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 전제 아래에서. 근데 서민들은 뭐 다만 몇천 원이라도 물론 많이 쓰시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몇만 원 전기요금 나오고 가스요금 나오는데 그것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그거는 에너지 기본권이나 에너지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일단은 에너지 요금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뭘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는 순서가 저는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논쟁은 한전 적자, 뭐 채권 시장 이런 얘기만 잔뜩 하는 것 같고 지금 한전하고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를 기후 문제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논쟁이 사라진 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 비용 문제가 발생하죠. 늘 이제 특히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환경 문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제 윌리엄 노드하우스 같은 사람도 1.5도나 2도 안으로 막으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3도까지는 그냥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운동가들이 들으면 이제 막 기절할 얘기들을 대놓고 하는 게 비용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기후 문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후 문제는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런 거죠. 이제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그게 말은 좋은데 할 수 있어? 했죠. 언제요? 3년 전에
코로나 때 했죠. 코로나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때 국가가 계획적으로 탈성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질 걸 알면서도 회사 가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무너질 걸 그러면 관광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 알면서도 비행기 못 뜨게 하고 외국인 관광객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 세워버린 거잖아요. 락다운 시켜버린 거잖아요. 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못 살게 되니까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국민들 재난지원금 드리고 이러면서 살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때로는 국민들의 생존과 삶을 위해서 국가가 그런 결단을 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원칙과 정신은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면 단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로는 기후위기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다라고 말로는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코로나 때 대응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은 더 많이 가진, 자산과 소득을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실제로 기후 위기의 책임이 더 많다고 하는 게 이 책에서 증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서 증명한 바대로 경제적 자산을 더 많이 가진 분들이 기후 문제 해결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탄소세를 걷는 겁니다. 탄소세를 걷어서,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매기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비용을 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하시죠. 네, 저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요즘 기후 우울인가? 2006년에 무슨 불편한 질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몇 년이 됐죠? 근 20년 가까이 10몇 년 동안 그냥 파리 그때 협약 때 뭔가 되는 것 같이 반짝하더니 그다음에 그냥 내리. 그래서 사실은 이거 계속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유도 뭔가 조금 그래도 희망이 될 만한 이야기가 없을까. 뭔가 좋은 사례가 긍정적인 뭐 이렇게 계속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는 맨날 망할 것 같고 올여름도 너무 뜨겁다 그러고 사실 저는 이제 쿨루프 캠페인이라는 걸 2014년부터 해서 여름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저는 매년 여름마다 옥상에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2014년 그때 했을 때는 그냥 여름에 지낼만 했는데 지금은 낮 시간에 못 올라가. 그 옥상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더위도 몇 번 먹어봤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동남아 같은 데서는 도저히 이렇게 뭐 직장 일을 한다든지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정도 올라가면 사람이 활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몇 번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후 우울증 진짜 생긴다고. 그러고 저보고 이런 기후 고민하다 보면 우울증 안 생기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생태경제학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도 또 고민하고 그쪽 분야의 그 사람들의 고민이나 연구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의외로 되게 많은 안들을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정상상태 경제 모델이라든지 도넛 경제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받질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커먼데일리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생태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냐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더 이상 지구 생태계 이 기후 위기나 이런 걸 보면 유한한 지구에서 더 이상 이렇게 무책임하게 경제 성장, 경제 규모를 키우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거꾸로 경제 성장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정치인들에게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서 정치적으로 경제 성장을 멈추는 거는 또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는 이 물리적 불가능성과 이 정치적 불가능성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를 놓고 싸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도 한 5, 60년 동안 이제 이걸 고민해 왔던 양반이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하고 타협 협상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하고 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좀 봐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불가능성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서 정치적 불가능성을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자기는 결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은 2015년에 파리 협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16년, 17년, 18년에 진짜 별게 없었어요. 이미 실망은 그때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나마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거는 2018년도, 19년도에 두 사람의 여성이 결정적인, 그래도 이게 재점화를 시키는데 역할을 한 거잖아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가을부터 이제 금요 학교 파업을 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확산이 된 거고, 시민운동들이 다시 기후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됐던. 또 하나는 그때부터 그 다음 해까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20대 여성이 미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그린 뉴딜 결의안을 이제 한 3개월 뒤에 내면서 그나마 국가적으로 다시 1930년대 위기 때 수준까지는 이게 대처가 그 정도, 그러니까 흔히들 그때 그린 뉴딜 나오면서 준 전시 상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국가가 대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나마 조금 더 올라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뭐 긴장 관계를 갖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겨울쯤 되면 나오미 클라인 같은 기후운동가는 이제 우리가 코페이 이거 더 해야 되겠어? 뭐 올해 또 중동에서 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들러리 서서 되겠어? 이제 이런 되게 강경한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IPCC 보고서, 종합보고서 올해 3월달에 6차 보고서 다 끝났는데, 자연과학자들 일부에서는 야, 이제 7차 보고서 같은 거 만들지 말자. 만들어 봐야 뭐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보고서 만든다고 들러리 서지 말고 뭔가 직접 행동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위기들이 바뀌고 있고, 파리 협약 같은 자발적 협약 같은 거 말고 이제 WTO 같은 경우는 자발적 협약이 아니잖아요. 강제 조항. 뭔가 국가들의 구속력 있는 강제 조항을 가진 협약을 만들자고 국가들을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 걸리기 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세게 해보자는 얘기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서구나 유럽에서 또는 뭐 미국에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저는 당장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에는 진짜 자기는 정치를 기후 문제를 푸는 거에 올인하는 정치가가 되겠다, 이런지 기후 정치가를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나는 기후 때문에 투표했어, 뭐 딴 거보다, 뭐 이런 우리가 기후 투표 운동을 하든지, 이제 뭐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희망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 조금 이제 우울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